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 지은이는 가바사와 시온, 일본에서 대중적인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정신과 의사 중 하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40종이 넘는 책을 출간했고 그중 수많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최신작이자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한 이 책, 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는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만 터득해도 상처의 90%가 치유된다는 주제로 출간 직후 종합 베스트 10위권에 진입했고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저자 스스로가 자신의 임상 경험 30여 년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약 9년 동안 고민 상담에 답한 4,000개의 영상 내용을 집대성한 작품이라고 밝힌 이 책은 일본 글로비스에서 주관하는 독자가 뽑은 비즈니스서 그랑프리 2023 자기계발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민이란 곤란하고 괴로운 문제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다면 상황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고민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아무리 작은 고민이라도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에 심각한 고민이 되어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됩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힘들고 괴롭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싫다, 불안하다, 걱정이다, 도망치고 싶다, 죽고 싶다 같은 감정은 스트레스가 정말 심할 때 느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러블이나 문제가 곧 고민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원인 트러블이나 문제를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즉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면 고민의 90%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대처법을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불안해지고 공황에 빠집니다. 대처법이 명확하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민이나 트러블이 아니라 태만입니다. 사람은 막막함이나 절망감을 느끼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해도 안 돼 라며 망연자실해야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불안 때문에 정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보세요. 우선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이너스 10점 상태인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0점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마이너스 10점을 마이너스 9점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단 1점이라도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감각이 생겨납니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정체 상태에서 이미 탈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고민 해결이 아니라 고민 해소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해결은 단번에 사라진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곡차곡 해나가면서 조금씩 고민을 줄여보세요. 조금씩 해소하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다. 회사에 가는 것도 괴롭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가장 흔한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씩 상황을 개선하며 고민을 해소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 능력, 실적을 올리고 상사의 평가와 신뢰도를 높이기, 즉 상사가 봤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부하가 되기, 보고, 연락, 상담 잘하기, 소통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즉 상사와의 소통 개선, 상사가 좋아할 만한 일하기,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 후배와의 관계 강화하기, 즉 상사 이외의 인간관계로 보충하기, 힘든 일은 누군가에게 상담하기, 퇴근 후에 즐거운 일하기,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줄이기, 아침 산책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높이고 감정을 안정시키기. 한마디로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사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자신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100% 가능합니다. 과거와 타인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인간은 바꿀 수 없어도 인간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고민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소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민이 완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실로 따분합니다. 고민, 곤란한 일, 트러블, 사건이 없다면 인간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약간은 부담이 가는 무게를 들어야 트레이닝 효과가 납니다. 몸에 부담이 전혀 가지 않는 쉬운 트레이닝만으로는 근육이 붙을 리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진리입니다. 쉬운 일만 하면 자기 성장은 없습니다. 사회인으로 이 일을 하려면 최소한의 정신력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력이란 회복 탄력성을 말합니다. 고민은 마음 근육을 단련시키는 훈련입니다. 성장이란 어제 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할 수 있게 되는 것, 또는 새로운 일을 전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간 뒤에는 반드시 성장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고민이란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길잡이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해도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면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은 어느 쪽인가요?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50대 남성 K씨. 업무 손실로 1억 원의 빚이 생기며 부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에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달 안에 1억 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회사가 도산합니다. 더 이상 가족도 부양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살아도 의미가 없죠. 제가 죽어야 나오는 보험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은 받아봤냐고 물으니 아직 안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해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하고 그날은 아무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K씨는 밝은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집과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월 60만 원씩은 갚아야 하지만 그 정도는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통제감을 잃고 공황 상태가 되어 자살까지 하고 싶다고 말했던 K씨.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변제 계획을 세워보니 한 달에 60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불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통제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통제감이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행동으로 옮길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어쩔 수 없다를 어떻게든 된다로 바꿀 수 있으면 고민은 해소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원고 마감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까지 끝내는 것은 무리일 때, 공황 상태에 빠지기 일보 직전, 그럴 때 저는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흥분을 억제하는 고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의 전두전야입니다. 전두전야는 뇌의 사령탑으로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감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총괄합니다. 이 전두전야에서 편도체로 말, 즉 언어 정보를 흘려보내면 흥분이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 때문이 아니라 실제 뇌과학적으로도 말과 언어가 불안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말하면 그 언어 정보에 의해 편도체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불안감은 줄어듭니다. 말은 감정도 바꿉니다. 이와 관련한 심리 실험도 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 아프다는 말로 통증을 표현한 그룹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은 그룹을 나누어 관찰했습니다. 아프다고 말로 표현한 그룹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은 그룹에 비해 통증이 5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아프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사에 대한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가 완화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는 매우 낙관적인 말입니다.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도감을 줍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저한테는 무리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금기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무리라는 스위치가 켜지고 뇌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안 되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는 할 수 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설레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어포메이션, 즉 긍정적인 말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을 다룬 책에서는 할 수 있다 보다 해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해냈다라고 말하는 순간 성공한 자신의 모습이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라 도파민이 분비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리야 라고 말하면 뇌의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뇌는 도파민이라는 응원단을 불러와 뇌의 성능을 끌어올려줍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너무 높은 목표는 백해 무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당신은 고통이라는 재생 버튼을 누르며 고민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은 고통, 작은 불안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며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안 좋았던 과거 일이 생각나면서 후회하거나 불쾌하거나 우울한 마음이 든다면 지금의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현재,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후회는 안심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 즉 전두전야는 불안, 즉 편도체를 제어할 수 있는 고삐입니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말이라는 고삐를 당겨서 통제해야 합니다. 낙관적이라는 건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만을 보는 것이다. 알프레드 아들러.
그건 그렇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건 그렇고는 전국 최대의 불교 연구가라 불리는 스즈키 다이세츠가 자주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중히 들은 후 그건 그렇고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조언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라는 말은 문제의 차원을 전환시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이전까지 나누던 이야기,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민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B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처럼 그러나 또는 하지만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고민이나 감정이 부정당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조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를 그건 그렇고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고민은 이해합니다. 그건 그렇고 B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 말은 상대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면서 대화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이 말이 주는 전환 효과는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뇌를 리셋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환하고 싶을 때 사용해 보세요.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을 때는 그건 그렇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라고 계속 말해 보세요. 과거와 타인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미래뿐이다. 교류 분석의 창시자로 알려진 정신과 의사 에릭 번이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 중 첫 번째로 많은 것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고민입니다. 두 번째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인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저의 트위터 조사에 따르면 남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39.1%나 있었습니다. 약 40%의 사람들이 타인을 바꾸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남을 바꾸려고 헛된 노력을 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게가 10톤이 넘는 거대한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맨손으로 옮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바꾸려고 애쓰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엄격하고 화를 잘 내는 상사를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상사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은 바꿀 수 없지만 인간관계는 바꿀 수 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소통입니다. 캐치볼과 같은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캐치볼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상대에게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공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냉랭한 채로 남게 됩니다. 상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캐치볼을 계속하면 인간관계는 좋아집니다. 캐치볼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접촉 빈도, 횟수를 늘린다. 보고, 연락, 상담을 긴밀하게 한다. 잡담을 늘리고 업무 외의 이야기를 한다. 술자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싫어하는 사람 곁에 앉는다.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푼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어떤 고민이든 일단 검색부터 해보세요. 해결책을 알려주는 사이트나 동영상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몇 가지만 읽어봐도 대처법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는 요즘도 매일 같은 질문이 몇 개씩 올라옵니다. 왜 사람들은 먼저 검색을 해보지 않는 걸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대처법을 아는 것만으로도 고민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매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15초 만에 대처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걱정, 고민, 문제를 안고 있는 분이라면 먼저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잘 하는 사람은 고민이 있어도 금방 대처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후에는 해야 할 일을 할 뿐, 혹은 아직 하지 않은 투두가 있을 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스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스루를 여깁니다. 애초에 피해를 입지 않으면 회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싱 경기를 볼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상대의 펀치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맞지 않는 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강한 선수들은 스웨이를 잘해서 상대의 펀치를 피합니다. 스웨이란 상체를 앞뒤 좌우로 흔들며 상대의 펀치를 피하는 방어 기술입니다. 아무리 강한 펀치라도 맞지 않으면 피해는 제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을 받으면 반격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바로 반격을 가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정말 못났어 라는 자책의 말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마법의 말을 소개합니다. 순식간에 스루하는 말, 그렇군요. 화가 날 때는 그냥 그렇군요 라고 말하세요. 감정을 담지 않은 채 건조하고 담백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쿨하게 그렇군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민망해집니다. 재미를 조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공격을 수루하는 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거나 이상한 말을 할 때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말하면 됩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때론 정말 최악의 사람이 당신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게임을 하다 괴물을 만난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대단히 신기한 일도 아니니 놀랄 것도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상사, 선배의 공격을 수루하는 말, 감사합니다. 상사나 선배 등에게 부정적인 말을 듣고 속상할 때는 감사합니다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불쾌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진이 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일은 고민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지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설정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진이 없는 나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지진이 적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전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민도 잘 생각해 보면 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 지진이라면 빨리 이주한 후 불안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진이 무서워서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지진이 너무 무섭다는 것은 그다지 심각한 고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사망 원인 1위는 압사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법으로 압사 사고를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내진성을 강화한다. 내진 기준을 통과한 주택에 거주한다.
철물이나 돌출봉을 이용해 큰 가구를 고정한다. 쓰나미도 걱정이지만 바다 근처에 살고 있다면 미리 대피 장소를 확인해 두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피하면 됩니다. 경제적 피해에 대비하려면 보험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재해 대피용 물품을 구입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으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집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았던 고민도 재설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가 155cm인 40세 독신 남성 P씨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키가 작아서 여자친구가 안 생긴다고 한탄했습니다. 그의 진짜 고민은 뭘까요? 그는 키가 작아서 고민이라고 했지만 그의 진짜 고민은 여자친구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키 때문에 인기가 없고 여자친구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를 자기 정당화라고 합니다. 만약 그에게 멋진 여자친구가 생겼다면 키가 작아서 고민이라고 계속 신세한탄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P씨는 키가 작다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콤플렉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심리입니다. 사실 인기는 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대처법은 있습니다. 배려심 많고 친절한 사람이 된다. 헤어스타일, 패션에 신경을 쓰고 외모를 멋지게 꾸민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근육을 만든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키 말고도 인기를 끄는 요소가 많습니다. 실제로 키가 작아도 인기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인간은 100개 이상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극도로 낮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 재설정을 위해 찬찬히 생각해보면 진짜 고민은 인기가 없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키 말고 다른 장점을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민도 설정을 바꾸면 통제 가능한 고민이 됩니다. 고민을 재설정하는 3가지 질문을 알려드립니다. 1.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뭘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고 내가 정말로 고민하는 것, 내가 정말 개선하고 싶은 것이 뭔지 발견해 보세요. 2. 지금 나의 고민이 해소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제가 트위터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83.1%의 사람들이 다양한 신체적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진짜 고민은 낮은 코나 쌍꺼풀 없는 눈이 아니라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감이 없다는 게 진짜 고민이라면 자신감이 생기게 만들면 됩니다. 자신감은 자신의 행동 노력으로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는 순간 저절로 생겨납니다. 코가 낮아서 남자친구가 없는 게 고민이라면 요리 실력을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설령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더라도 무언가 발전했다는 경험은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3. 지금 나의 고민이 해소되면 행복해질까? 지진이 두려워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때의 고민은 지진 자체라기보다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두렵다 같은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수면, 운동, 아침 산책 등 건강한 삶을 위한 활동에 에너지를 쓰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대부분의 고민은 해소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민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카드, 관점 전환입니다. 눈앞에 무게가 10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이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돌을 옮길 수 있나요? 10톤짜리 돌이라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불도저 같은 중장비를 사용하면 말이죠. 바로 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돌을 옮겨야 할까요? 돌을 치우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돌을 기어올라 건너편으로 간다. 돌에 사다리를 걸어 건너편으로 넘어간다. 그 길은 포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간다. 이렇게 돌을 치우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돌을 옮기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수많은 대안이 떠오릅니다. 이것도 관점 전환입니다. 관점이란 어떤 위치에서 사물을 보는가, 사물을 보는 시선, 입장을 뜻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지금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돌, 즉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해져서 대처법이나 해결책이 더 쉽게 떠오릅니다. 영어의 positive에는 긍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잘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는 마음챙김 요법도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신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비관하지도 낙관하지도 말고 일단 조사부터 하자.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사실과 데이터를 수집한 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자. 이것을 저는 중립적 태도, 중립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긍정이라는 말의 왜곡된 이미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중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중립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하나의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없앤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고 판단한다.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냉정하게 관찰하며 끈질기게 지속한다.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좋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 과학적 데이터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혹은 반이나 있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다는 것은 그저 객관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는 것은 중립적인 관점의 기준입니다. 사실과 감정이 뒤섞이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없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과 분노가 심해집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할 수만 있다면 충격적인 일, 싫은 일도 스스로 처리할 힘이 생깁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연습해 보세요. 사실은 무엇인가? 감정은 무엇인가? 즉, 어떻게 느끼나? 사고는 무엇인가? 즉, 어떻게 생각하나?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으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멀리서 보기, 넓은 시각에서 보기입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흑백 영화 시대의 스타 찰리 채플린의 말입니다. 사물을 클로즈업해서 보면 단점과 결점, 잘 안 되는 점 등 부정적인 부분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멀리서 보기라는 관점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계단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일단 10개의 계단을 올라가 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계단도 오르지 못한 채 먼 목표를 바라보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일단 한 계단, 그리고 나서 10계단을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서 생각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뭐든 일단 행동으로 옮기면서 고민하면 됩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좋다, 싫다가 아니라 좋다, 보통이다, 싫다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선택지에 보통을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과가 아니라 그럭저럭이다,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라는 선택지를 넣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괴롭다가 그럭저럭이다로 바뀝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자신이 보통이고 다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큰 소리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실 아주 보통이고 다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영화감독 미타니 고키 씨는 시나리오를 쓰다가 도저히 글이 안 풀릴 때면 머릿속에 와일더 감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영화 사브리나, 7년 만에 외출 등으로 유명한 거장 빌리 와일더는 미타니 씨가 가장 존경하는 영화 감독입니다. 와일더 감독이라면 이런 대사를 썼을 거야 라고 상상해보는 것. 이것이 그가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와일더 감독의 작업실에는 루비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에른스트 루비치는 와일더에게 큰 영향을 미친 영화 감독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관점을 빌리는 것,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 완전히 타인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공상이나 망상이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불가능해도 1년 후에는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제 할 수 없었던 것을 오늘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미래의 성장에 있는 나를 한번 믿어보세요. 일단 먼저 믿고 그러고 나서 성장을 위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고민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의 충격을 받아들이고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부양가족을 잃은 205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태를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가족의 사망 후 6개월 후와 18개월 사이에는 높은 우울 증세를 보이지만 18개월 이상이 되면 우울증이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는 18개월, 즉 1년 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동시에 2, 3년이 걸리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비단 가족이나 반려동물의 죽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는 기간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솝 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이런 현상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말을 잘하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화입니다. 심리상담 분야에서는 언어화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트라우마가 될 만한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트라우마는 해소된다고 합니다. 괴로운 경험은 심리적인 압박이 강하면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말로 잘 표현할 수만 있다면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상담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언어화입니다. 말로 하기만 해도 무의식이 의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95%는 무의식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무의식 아래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화란 이렇게 무의식 깊은 곳, 예를 들어 바닷속 깊은 곳에 잠겨있는 침몰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과 같습니다. 육지 위로 끌어와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문제였는지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막연했던 일도 언어화를 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노트에 써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트에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고 대처법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고민과 괴로움, 답답함을 말로 표현하고 내뱉는 것, 생각이 말이 되는 것, 생각을 말로 하는 것이 언어화입니다. 이로 인해 고민이 해소되고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말로 표현하면 고민의 90%는 해소됩니다. 말로 표현하면 치유됩니다.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내담자들은 보통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를 연발합니다. 어떤 점이 힘드냐고 물으면 그냥 힘들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게 힘든지, 어떤 점이 괴로운지, 왜 힘든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식욕은 어떠신가요?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요? 일이 바쁘셨나요? 직장에서 인간관계는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고 괴로운 상태인지를 파악합니다.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다. 누구와도 상담할 수 없다. 계속 혼자서 참았다. 나는 너무 힘든데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고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괴로움과 고통이 몇 배로 커집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고통을 말로 표현하면, 즉 언어화하면 몸 안에 가스가 빠져나가듯 시원해집니다. 이것이 언어화의 가장 큰 효과인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감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자들의 모임입니다. 참가자들은 보통 원을 그리고 앉아서 차례대로 과거의 경험이나 최근 있었던 일, 고민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내담자들에게 이런 모임에 나가보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그런다고 좋아질 리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참관한 이후에는 태도가 확 바뀝니다. 술 때문에 직장과 가족을 잃고 간과 췌장까지 망가져서 건강까지 잃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구나.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는 중독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심한 병에 걸렸을까? 왜 나만 이렇게 운이 나쁠까? 라고 자책하면 더욱 우울해질 뿐입니다. 나랑 똑같은 증세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불안이 안도감으로 바뀌고 오랜 기간 쌓여있던 답답함도 약간은 해소됩니다.
실제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다른 참가자들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공감해 줍니다.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한 집단 치료 방식은 언어화라는 치유 메커니즘을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고민을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공감받는 것. 단지 이것만 해도 사람의 마음은 어느 정도 치유됩니다. 상대가 의사든 상사든 누군가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말고 자기를 개방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 개방의 보답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개방을 하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자기 개방을 하려는 심리를 말합니다. 내가 먼저 자기 개방을 하면 상대방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서로 자기 개방을 하면 둘의 관계는 깊어지고 더 깊은 자기 개방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개방을 통해 인간관계가 깊어지며 서로를 치유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를 드러내면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마음을 열고 다가오면 좋아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많이 개방한다는 것은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상사나 부하의 관계에서도 업무상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연예인의 자살이 보도되면 종종 오랜 친구들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속마음을 언어로 표현만 해도 죽지 않습니다. 나를 지지해줄 사람 같은 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인지 편향입니다. 찬찬히 둘러보면 당신 주변엔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 상담해줄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서든 상담받을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풍선이 부풀어 오르기 전에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빼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스 빼기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말로 잘 표현만 해도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이 빠져나갑니다. 2주 이내에 같은 이야기를 3번 이상 하면 기억에 고정됩니다. 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 스스로가 고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더욱 강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괴로운 과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털어놓는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이야기는 아까도 들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라고 말해서 부정적인 기억이 더 강화되지 않도록 차단시킵니다. 무의식은 당신의 성격, 행동,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 무심코 하는 행동 등 당신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은 모두 무의식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당신의 무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나고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딱 한 번만 하고 잊는다. 부정적인 사건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보세요.
러시아의 심리학자 부르마 자이가르닉은 카페에서 커피 주문을 받는 웨이터를 지켜보다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웨이터가 커피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커피를 주문했는지 잘 기억하지만 커피를 제공한 후에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실험을 통해 검증한 결과 완료되지 않은 작업은 기억에 남지만 일단락된 일은 잊을 수 있다는 심리 법칙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며 미련, 아쉬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반복 재생하기 때문에 그 연인을 더욱더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사진이나 물건을 추억과 함께 모두 처분하고 이것으로 끝났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는 사람의 머릿속은 보통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고민을 글로 쓰다 보면 고민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언어화라는 매스를 통해 사실과 감정을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도 언어화를 하게 되면 감정의 족쇄가 풀립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 자기 통찰력이 생깁니다. 자신의 고통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말기 암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의 낸시 모건 박사는 워싱턴 암센터에서 백혈병 등 중증 암 환자들에게 글쓰기 운동을 처방한 결과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2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암이 자신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글쓰기 운동 참가자의 49%가 질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했고 38%가 현재 상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내담자와 최근 암 진단을 받은 내담자들에게서 효과가 높았습니다. 이렇듯 암과 같이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질환도 언어와 과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면 고민은 더 쉽게 해결됩니다. 의자에 앉아만 있으면 고민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상담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언가 행동으로 옮겨야 현실이 바뀝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다. 행동하면 고민은 사라진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된다. 알프레드 아들러. 지금까지 말로 표현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질 거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생각이 말을 만들지만 말도 생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어떤 말을 내보낼지 신중할 필요가 있죠. 좋지 않은 감정이나 느낌을 말로 자꾸 표현하면 그것이 나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당장 좋지 않은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정리정돈하는 말을 반복하면 나 스스로가 그 말에 의해 차분해집니다. 어떤 특정한 경향의 말들을 자꾸 내뱉으면 그것이 일종의 말버릇으로 굳어집니다. 사람마다 말버릇이 있는데 그 말버릇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관점이나 원리를 반영합니다. 저도 좋지 않은 말버릇이 있는데 워낙 오랜 습관으로 갖고 있던 말버릇이라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중 하나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버릇, 다른 하나는 이분법적 또는 극단적 톤으로 말하는 버릇입니다. 아마도 내가 옳다는 생각과 그 옳은 생각을 남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버릇이라고 스스로는 분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중립적이고 신중한 톤으로 말하는 습관을 연습 중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어화입니다. 3단계로 요약하면 언어화로 재구성하기, 부정적 감정의 순화,
발전적 사고의 전개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꼽자면 현재 나의 괴로움이나 고통을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침몰된 난파선을 인양해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는 은유입니다. 내 가슴 속에 정체 모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의식의 표면 위로 끌어올려 정의하고 원인 파악을 해야 해소할 수 있는데 언어화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고통은 사라진다 또는 말로 의식을 정리정돈하라 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어떤 고통이나 문제가 있다면 우선 말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슬프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스스로 가슴을 들여다보고 종이에 적어보는 것이죠. 가슴 속에 삶을 갉아먹는 거대한 호랑이나 악마가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도 말로 그것들을 끄집어내보면 사실은 작은 고양이나 생쥐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심약한 분들은 귀신이나 유령을 두려워합니다. 한밤중에 폐가나 흉가를 보기만 해도 불안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낮이 되어 밝은 태양이 구석구석 비추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알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말로 내 가슴 속의 무지와 무명을 탐험하고 청소하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말로 의식을 그려보면 부정적 감정과 느낌이 저절로 약화됩니다. 여기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해서 내 삶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남의 말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 그러거나 말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능력, 그건 그렇고 라며 해로운 말이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있다면 금상첨화일 듯합니다. 말이 시가 된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런 속담 속에 있는 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